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최근에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있었죠. 바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소식하고 또 중국의 WTO 개혁 제안입니다. 네, 그렇죠. 제네바에서 중요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또 중국은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미중 양국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실 세계 경제 전반, 또 특히 한국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거든요. 네. 특히 중국 시장 관련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들의 맥락을 정확히 좀 짚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만 딱딱 뽑아서 특히 한국 브랜드 입장에서는 뭘 주목해야 할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해서 주요 내용하고 또 시사점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네바 협상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5월 12일 소식이었죠. 제네바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만나서 관세를 좀 내리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갈등이 좀 완화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핵심은 이제 상호 관세 인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90일간이라는 한시적인 조치라는 거죠. 아, 90일이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최대 145%였는데 이걸 30%로 낮추고요. 이건 이제 보편 관세 10%에 펜타닐 관련해서 20%가 더해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25%에서 10%로 이것도 90일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이 뭐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거 이런 비관세 조치도 일단 철회하기로 했고요. 뭔가 주고받은 느낌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 고위급 협의체 같은 것도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역시 그 90일이라는 기간 제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90일 좀 짧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완전 해결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90일 뒤에는 다시 관세가 원상복귀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관세가 낮아진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겠네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90일이 어쩌면 숨고르기 시간일 뿐이고 진짜 변동성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브랜드 입장에서는요. 이 기간을 그냥 단기적으로 비용 좀 줄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우리 공급망이 얼마나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이걸 테스트해보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90일 뒤에 관세가 다시 오르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무역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시나리오별로 좀 대비를 해봐라. 그렇죠.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단기적인 효과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 WTO 개혁안을 내놨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떤 맥락일까요? 이것도 미국을 좀 의식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공교롭죠. 5월 8일에 중국의 WTO에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SDR 접근법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이제 뭐냐면 안정, 스테빌리티, 개발, 데벨롭먼트, 개혁, 리폼 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입니다. SDR 접근법? 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미국을 직접 딱 지목하진 않았지만 일방주의와 괴롭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아, 약간 간접적으로 비판을. 네.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강조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미국 때문에 사실상 마비 상태인 분쟁 해결기구 DSB라고 하죠. 이걸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분쟁 해결기구요. 아, 그 상소기구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문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WTO에 어떻게 보면 최종 법원 같은 역할인데 이게 멈춰져 있으니까 기업들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당해도 최종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걸 해결하자는 거죠.
그리고 허리펑 부총리가 직접 WTO 사무총장 만나서 우리 다자무역 체제 지킬 거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다자무역 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좀 목소리를 키우는 모양새네요. 이게 한국 브랜드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의 이런 행보는 결국 WTO 안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좀 맞서면서 자기들 입지를 강화하고 앞으로 통상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브랜드 입장에서는요, 특히 중국이 강조하는 개발이라는 의제,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WTO 논의가 개도국 쪽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글로벌 통상 환경이나 관련 규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아, 개발 의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쟁 해결 기구 정상화 문제. 이것도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상 분쟁 해결 절차랑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또 전 USTR 부대표였던 마리아 파간의 분석도 있네요. 트럼프 행정부 때 그 고율 관세가 그냥 보호무역 때문만은 아니었고 WTO 시스템 자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쌓여서 터져나온 거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네, 그 분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간 전 부대표는 WTO 상소기구가 자꾸 미국의 어떤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불만이라던가 또 일부 회원국들이 시장 개방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관세율이 너무 불균형하다. 이런 미국의 오랜 우려들이 해결되지 않은 게 배경이라고 설명했어요. 아, 미국의 불만이 먼저 있었다. 그렇죠. 그런 불만이 쌓여서 결국 일방적인 관세 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결국 그런 일방주의적인 방식은 한계가 있고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이게 결국 미중 갈등이나 WTO 개혁 논의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WTO 개혁 논의가 미국의 그런 근본적인 불만들을 해소해주지 못하면 순탄하게 가기 어렵다는 걸 시사하고요. 또 미중 갈등하고 계속 맞물려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다자무역 체제의 불안정성이라는 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 브랜드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통상 환경의 변동성 자체를 이제 경영 전략의 어떤 핵심 변수로 놓고 봐야 하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한다거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대비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의 단기적인 변화, 그리고 WTO 개혁을 둘러싼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또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분석이나 특히 중국 시장 동향, 그리고 최신 마케팅 전략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골든에이지 인터내셔널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 아주 깊이 있는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유용한 중국 마케팅 인사이트를 담아서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구독 신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변화들 중에서 당신의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